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만석가라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화성만 얘기를 하는데 이 만석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정조는 아버지가 사도세자. 귀주에서 사도세자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예. 정주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영조가. 예, 이 사람은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왕위에 못 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왕이 되냐면 자기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예. 그걸 하자니 자기 할아버지를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를 거꾸로 틀리는 게 되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구상을 하기를 나는 빨리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상왕 자리에 앉으면서 아버지 신원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 화성을 자기가 상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94년부터 그걸 쌓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정약용 같은 분들도 책임자로서 기술자로 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엄청난 이게 들죠. 흉년이 드니까 정조라는 분의 훌륭한 게 뭐냐면은 내가 비록 지금 화성을 쌓는 계획을 세웠지만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을 쌓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성을 쌓으려고 준비했던 그 상당히 고급 인력들, 그 전문 인력들, 그 거의 1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선 농지를 개간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둔전을 개간을 하는데 그 둔전 개간을 위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방을 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만석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만석호가 되고 그 당시엔 뭐 이 앞으로 쫙 논이 펼쳐져 가지고 그 장관이 뭐 만석 황운이라고 그러든가 정조 농업의 대표적인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민생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화성보다도 먼저 우선 저 농지를 만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농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근원적으로 당시는 국력의 기본이 이 농업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구상을 이 사람은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균전제니 뭐 과거에. 근데 그런 정전제니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이상적이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개간이고 그거는 중간 대지주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배분할 수 있고 이런 제방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농업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전국에서 이 농업에 관한 의견들을 써보내라. 농소를 구한다라는 유능을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이 서유구 같은 사람이 순창 군수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 서유구라는 사람이 사실은 임원 경제지 같은 거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농업이라는 것이 국가의 당시에 모든 재원의 궁극이라고 봤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토지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토론하는 문제나 똑같죠. 우리 여덟 번째인데요. 오늘 리액션이 제일 좋습니다. 질문이 예. 그냥 질문이라서요.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그냥 여쭤보면은 그 이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 중에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통을 그냥 그 농민분들과 그 소비자분들이 그냥 바로 직거래를 하는 걸 늘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도시농민 그런 것도 사실 해보고 싶어할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무력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울증이나.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내가 직접 노동해서 그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경험,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단순 취미로라도 그 경험을 하면은 그 농촌 생활의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재밌더라. 농촌 생활 이런 매력이 있다. 그게 이제 또 퍼지고 하면은 청년들이 더 유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루저들이 내려가거나 뭐 도시 생활이 나빠서 이 시골에 가면 뭐 귀농을 하면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환상이 아니라 이 농업이라는 거를 내가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따듯이 농업이라는 것을 성공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이 배우고 자기가 행복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국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모랄이고 그런 데서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그러한 어떠한 인식의 전환, 뭔가 죽으나 살아나 굶어 죽어도 무슨 고시원 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거기서 굶어 죽고 가면서 그래도 그냥 도시에서 나는 견딘다. 이게 무모한 짓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고시원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너무 많아서 고시원 살면서 그 진짜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불안정해갖고 굉장히 자신감이 다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농민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서 어쨌든 해 뜨는 데서 보고 살고 지금 창문도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어쨌든 내가 이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나에게는 손발이 있고 몸이 있는데 그러면 손발이 있고 몸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뭔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또 거기 가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지금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 이런 건 어떡하지? 나 계속 지금 내가 손 대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돈만 몇십만 원인데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고시원에 있는 게 또 맞는 건 거예요. 오히려 생활은 너무 비참한데 그래서 저 같은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지금 돼서 시골에 와서 살아? 아니요, 저 지금 분당에서 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아니 시골에 가서 그런 정신 가지고 개척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농촌 주민수당을 주게 되면 청년들이 가서 그렇지. 뭔가 비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소리가 들려야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근사하게 지금 여기서 꾸며봐야 이거 꾸며지질 않아요. 이게. 이 수원이나 이 대도시 근교 농지는 제일 심각하죠. 이 수원이나 화성 근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쌀 농사를 5만 평을 짓고 있는 밭농사를 3,000평을 짓고 있는 김덕입니다. 제가 서산에서 2만 평을 농사 짓고 있고 평택에 3만 평을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3만 평 농사 중에 제 땅은 1,100평이에요. 그 논농사 짓고 있는 그 땅값이 평택은 비싼 거는요. 제가 한 300만 원짜리 땅에서 논농사도 짓고 있고요. 가장 싼 땅이 35만 원짜리 땅이에요. 평당. 근데 사실 논농사라는 것이 50평의 쌀이 한 가마 나오거든요. 50평의 쌀이 한 가마 나오는데 300만 원짜리 땅, 한 평짜리 땅에서 농사를 지면은 1000평 농사 짓기 위해서 30억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그럼 1000평에서 쌀은 20가마가 생산이 돼요. 이건 도저히 이 이자 비용이라는 것, 그냥 금융 자본에서 이자 비용이라는 것을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땅에다가.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농업의 커다란 위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경자 이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농지가 가장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농민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무슨 뭐 헌법에 경제주의 원칙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명확한 사실인 거거든. 근데 이 농지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물러나진 것이 아마 이 수원, 근교, 화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내 땅을 늘릴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땅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내는 거예요? 돈? 임대료를 주죠. 임대료를? 네. 소장, 임대료는 보통 농 같은 경우는 그 내 생산물의 3분의 1을 임대료로 줘요. 3분의 1을?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농사를 만약 올해 내가 한 가마 쌀 20만 원, 21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7만 원은 땅 주인에게, 7만 원은 인건비 또는 비용, 3분의 1을 제가 이제 순소득으로 받게 되죠. 임대료. 끔찍하네, 임대료.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는 이제 유식하게 임대료라고요. 옛날에 소장료라고 했죠. 소장료 같은 그만 알아두시잖아요. 자기가 옛날에도 자기가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옛날 소장농이었죠. 아까 그 가격은 땅 그 자체의 가격이죠. 네, 땅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국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투철한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는데 이게 쉽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국가가 투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국가가 최대의 투기꾼입니다. 농지 투기꾼. 아, 투기꾼이라고. 예. 지금 아까 얘기한 300만 원을 땅 농사 지으려고 3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재정신이 아니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 농림부 고위관리도 뭐야?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 평당 250만 주고 땅을 샀대. 무슨 주말 농장을 하려고 땅을 평당 250만 주고 사?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태연하게 해. 높은 사람들이. 왜 그 땅을 사냐면 언젠간 그 땅이 농지가 아니고 다른 땅으로 전용이 돼서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쌀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살 리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그 땅을 전용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 땅을 전용시킬 능력이 있는 누구냐면 국가예요, 국가. 그리고 대자본. 아파트 짓는다고 농지를 수용을 하니 그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용지다, 또는 산업단지다, 또는 도로다, 이런 여러 말하자면 용도로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자본이 땅을 수용을 해 전용하는 거예요. 이 농지 전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도권이고 대도시 근교거든요. 거기 땅값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언젠가 이 땅은 개발돼서 택지가 되거나 공장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지가 그렇게 그렇게 수탈될 만큼 농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농지가 지금. 우리나라 1인당 농지를 따지면 말이죠. 국민 1인당 농지 따지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밀도 더 높다고 하는 일본보다 더 작아요. 1인당 농지. 1인당 경지 면적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정이 뭡니까?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농지를 이제는 전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너무 쉽게도 국가 권력이 농지를 전용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국물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지 투기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농지를 농지로서 보존한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농지 전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요. 그러면 뭐 평당 300만 주고 딸 이유가
없죠. 특히 대도시 수도권 근처 농지는 손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 균형 발전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수도권만 계속 그냥 농지 말하자면 침식해가지고 자꾸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하면 수도권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농지는 더 이상 소모 못 된다. 네가 공장 짓고 싶으면은 지방으로 가라. 여기 아파트 더 이상 못 지니까. 아버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제 일찍 유학들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김포공항을 나가는 길이 포장도 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 신촌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그냥 쫙 그 김포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쫙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가서 그 뭐 비행기 다 보이는 데서 그냥 손 흔들고 막 이러면서 그 뭐 동백아 같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유학 갈 때만 해도 김포공항 가는 그 가도에 농지가 그대로 있었거든. 내가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뭉거지지 않고 그저 쫙 들어오면은 야, 대한민국은 그래도 김포에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 그 연변이 이 농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프라이드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 짧은 시간 내에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농지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이 문제는 정말 좀 국민들이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문제네요. 이거. 그래서 이참에 하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농지법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농지가 어떻게 소유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하는 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제가 바로 여기가 참 저기가 수원인데 그 정조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양전이거든요. 양전을 하자. 모든 국가의 지금 이 논밭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라.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거기서 소출되는 등급이 뭐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토지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정조 양전을 막은 것이 그 검문세가들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그 지금도 사실 제가 농업농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농지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농지가 문란해가지고 농업의 기본이 농지인데 이렇게 농지가 문란해가지고 국가 농업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실태부터 우리가 알고 하자. 그래서 제가 농지 전수조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훌륭하신 관료들은 안 하자는 거지? 안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가지고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산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땅 가진 사람들이 그 결정을 다 하잖아요. 국회가 결정하고 고위 관료들이 결정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쌤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농지 소유와 그것이 이용되는 실태가 전수가 다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대통령 출마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걸 정말 어설프게 건들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농민한테 와요. 농사 짓는 농민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농사를 질 때 네가 사는 비료 농약을 내 명의로 끊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 생산된 쌀, 벼를 방앗집 방앗간 가서 내 이름으로 방앗 쪘다고 증명서를 해달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땅 주인들이 요구를 한다니까요. 정말 이거 제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다는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거는 다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처한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고 이거는 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도 동감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어설프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시점에 있어서의 경작인의 권리는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걸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소유자가 말하자면 자기 편의적으로 경작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막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국가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원도 상당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곽이 복원되지도 않았고 거의 폐허 상태로 전쟁 때 이렇게 부서진 상태로 있었고, 근데 천안서 살았거든요. 천안서 서울로 기차 통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원 패거리들이 셌거든요. 우리 천안은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쌍이 붙으면 그냥 열차 유리가 다 날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수원 친구들하고 상당히 제가 가까웠기 때문에 수원을 노상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원농대를 봤다고요. 그래요? 네, 수원농대. 어디서 고생하셨었는데. 농생물과를 봤는데 농민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제 낭만적이게 뭐 목장을 만들고 나는 평생을 농촌에서 살겠다 이런. 근데 그 평생 그런 꿈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까지 제가 여기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묻더라고요, 선생이. 나는 그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때만 해도 나를 붙여주겠구나 그랬는데 떨어졌지. 하여튼 수원은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추억이 많은 곳이고, 오늘 수원에서 여기서 뭘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강력하게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이 농촌의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자고 하는 것이 첫째 목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제는 정책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농업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 한 명당 감당해야 될 소비자가 7,000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7,000명? 네. 그러니까 농민 한 명이 7,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상태죠. 우리나라 평균으로 치면 25명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훨씬 더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농민들이 이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금 토종씨앗은 아주 성공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게 생산되고 제품화되고. 예, 토종씨앗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증식해서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기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요. 관행화된 이제 농업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도시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또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토종씨앗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많이 재배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과 도시의 소비자들이 자꾸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서 생산물에 대해서 표준적인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이제 언론이나 이제 방송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농산물이다 하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표준적인 것들을 정부는 좀 만들어 놓은 틀이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 농민 입장에서는 과정 중심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인정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통용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게 맞죠. 전혀 그 과정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심사원이 나와가지고 그 과정을 평가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짓이다. 지금 친환경 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그 안전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또 소비자들도 결국 피해를 입는 셈이 되겠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할 때도 그냥 이것이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우리가 공익직불 확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공익기여직불을 확대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하자. 우리 수원에 이제 공익냉장고가 뭐 유명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그래갖고 지금 공유 냉장고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돼? 냉장고는 보통 냉장고? 예, 보통 냉장고예요. 가게 같은 데 가면 영업용 냉장고 이렇게 소주병, 소주, 맥주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예. 주민들이 먹거리를 자기가 집에서 남는 잉여 먹거리 있잖아요. 만약에 감자가 많이 들어오면 오래 두면 그냥 썩잖아요. 또는 빵이 많이 들어오면 또는 쌀이 좀 남아. 요즘 쌀을 잘 안 먹으니까 그 쌀이 남아. 그럼 그거를 갖다가요 이렇게 소분해갖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나눔하는 거예요. 나눔. 그러니까 그 음식 쿠크한 거를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쿡한 것도 넣어요. 네? 쿡한 것도 넣고 과일도 넣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다 공유를 합니다. 첫째 3개 공유냉장고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조심조심해서 한 개씩 저희가 설치를 해갖고 운영을 해봤어요. 운영을 해봤더니 문제도 없고 반응도 좋고 경기도에서 식량 결핍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있는데 수원이 약 6만 명 정도, 지금 수원이 125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6만 명 정도가 굶고 있어요. 굶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만 5천 명 정도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2만 5천 명 정도는 커버를 못 못하고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이제 34대까지 설치를 해갖고 사실은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저희 공유냉장고에 매일매일 의존해서 먹거리를 이렇게 먹고 계세요. 공유냉장고가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4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마을 공동체가 그들의 인적 자원, 그들의 먹거리 자원을 가지고 공유를 해서 마을을 복원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공유냉장고 제일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먹거리를 통해서 관계 맺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 주민들과 결합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굶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공유냉장고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속속히 알고 있어요. 그거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왜 서울에는 없어요? 내가 살는데 있으면 내가 많이 갖다 놓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 서울에서 사실 종로구에 있는 시민들 의식이 조금 저 도월쌤 집 앞에다가 공유냉장고를 설치하고 그게 잘 되는가 봐. 잘 되면 우리 집 앞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공유냉장고는 정말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 선생님도 뭐 제천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수원이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랑삼아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국 그 농민 평균 수입이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순수입은 2,8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농가의 수입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 악순환은 계속 그 순환된다고 지금 생각하게 되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과거에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1970년대 같으면 농민들이 소출이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러면은 농민들 돌아온 돈이 얼마였냐면 78원 정도, 78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00원을 생산하면 78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 들어요? 30원이 안 들어와요. 20몇 원 들어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도 3배의 농사를 지어야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 지도를 좀 만들어서 각 품목에 대해서 그 농사를 짓는 그 시기를 나라에서는 관리를 좀 하고 어느 품목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지금 종자에서나 모종에서를 좀 관리를 하게 되게 되면 그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서 안정적인 농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농지 존지조사 하자 했잖아요. 그 단순히 그 농지존지조사가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누가 이용하고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농지에 어떤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 농지조사예요.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전체 우리나라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것도 파악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인식을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를 부강시키는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전혀 이런 문제를 마이너한 정치적 자기들이 뭐 당선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런 문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생각을 빨리 뜯어고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 문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본래 구조적으로 약 5% 전체 국민의 한 5% 정도의 그 기득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우리 95% 농민들은 항상 그네들의 그 어떠한 갑각을 개념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기를 전수조사해서 국민이 수탈하지 않게끔, 예? 수용받지 않게끔 그런 그 운동을 좀 했으면은. 제가 지금 광교산에서 2014년서부터 사람들하고 같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35명 정도 모여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몇 년도요? 2014년도. 2014년도부터 지금 8년차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짓는 규모. 예, 그 짓는 규모가요. 한 5배면 1,5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밖에 안 돼? 논이? 네. 예. 1,500평을 지어가지고 35명이 예. 1년에 예. 지금 560kg 수출했습니다. 보통 예. 일반 생활은 예. 이거는 취미로 하는 거. 일요일날 모여서. 이 도시농업이에요. 프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8년째 하고 있는데 생활 농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도시농업. 저런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보고 먹거리 시민은 먹거리 시민, 먹을거리 시민. 먹을거리 시민. 말하자면 농업의 가치도 알고 먹을거리 가치도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먹을거리 시민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좋은 샘플인데 하여튼 훌륭하십니다. 예. 박경희 선생님의 활동은 이런 수원의 도시민들에게 농산 어촌 개벽을 알리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소 그렇게 하는 활동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활동, 저런 스피커가 있는 축으로 있고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농산 어촌 개벽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질문드리고 싶어요. 농민 기본소득이나 농촌 주민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지금 입시 제도로 획일성 있는 교육 제도가 좀 다르게 질문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얘기해온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고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지금 입장이죠. 근데 지금 이제 농민 수당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지자체들이 농가당 뭐 5만 원, 월 5만 원, 한 달에 1년에 60만 원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농가가 늘어요. 지금 농가 기준이 뭐예요? 300평을 농사 지으면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평 넘는 400평, 500평짜리 그 규모의 땅들이 아주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 수당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은 농민 기본소득을 지금 농민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얘기하듯이 월 30만 원씩을 준다.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수원에 농민들이 엄청 낼 겁니다. 그렇죠? 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 근교에
농지를 사든지 빌리든지 해가지고 농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엄청 늘 거예요. 이거 부작용 여러분 생각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월 30만 원이 들어온다는데 1인당 부부라 치면 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짜 농민이 엄청 늘 겁니다. 감당 못합니다. 농촌주민시장으로 가야 농민들한테도 확실하게 돈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농촌 지역 살려갈 수가 있다. 그게 개벽이다. 그게 개벽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그렇게 확 바꿔야 이게 바뀌는 것이지. 한 예로 제 딸아이가 이 전북 진안에 살고 있습니다. 40이 아직 안 됐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진안에서 3차 주민 지원금을 줬다는 거예요. 1인당 10만 원씩 50만 원을 받는 거죠. 1년에 한 3번 받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지역 예산을 쪼개서 어려운 그 코로나 국면을 헤쳐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촌 문제는 엄청나게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꼬여있는 실타래입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이 정말 그 어떤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이 가져갈 수 있는 현실인가.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매듭은 그냥 칼로 이 매듭을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 명료하게 잘 정리하시고 솔직히 장을 보러 나가면요 살 게 없어요. 돈 만 원짜리 하나 갖고 가서 뭐 시금치 한 단, 뭐 파 하나, 두부 뭐 콩나물 하나면 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항상 먹는 것도 문제 있는 게 집에서도 이제 밥상을 차리다 보면은 해외에서 오는 그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고사리나 뭐 시금치 그런 것도 중국산이 있고요. 두부도 중국산 콩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 그런 데서 오는 고등어라든지 거의 다 수입산 천지예요. 밥은 한식이지만 밥상은 세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서 먹는 밥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김치 있잖아요. 나물 좋아하시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 김치와 나물이 한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의 김치를 알고 계세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무김치, 배추김치, 오이김치 그 정도밖에 아마 모를걸요? 다양성이 없어졌어요. 이런 음식이 없어지는 거, 이런 농산물이 없어지는 거, 이건 우리 문화가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 문화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 개벽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정체불명의 농약 덩어리, 방부제 덩어리인 수입 농산물을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먹으니 이 몸이 오래 가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원래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그 농협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시장에 나와가지고 수입 농산물을 경쟁시켜가지고 값 떨어지니까 저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소비자들 분발해서 상업 조직들 더 키워나가고 그리고 농민들 아끼고 마치 농민들도 조직화 해가지고 좋은 농산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중요하다 하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문화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가 기본이지 문화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성이 다 없어졌어. 지금 우리 전국 다니지만 어디 가나 먹는 게 다 비슷해. 어디 가서 좀 잘 먹는 데라면 다 한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다 한우 먹었어요? 한우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먹을거리 문화라는 것이 문화에서도 가장 기본 문화인데 이게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농촌 주민성을 준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수당을 받는 대신에 먹을거리 문화를 살려내겠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수당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주거 문화를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돈 받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듯이 국토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지금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 어느 활동이라도 해라. 그리고 수당을 받아라 이 얘기든. 그렇게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살아날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먹는 게 사실 너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음식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촌 주민생활 주자고 하는 거니까 꼭 줍시다. 수원은 그러면 정조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화성이라는 곳은 정조의 꿈이었거든요. 왜 정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한 말씀만 내가 드리면은 이 지구상에서 왕권이 성립한 이래로 정조 이상의 유식한 사람은 왕으로서 없었습니다. 대단한 박식가고 아주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런데 그 정조라는 사람의 모든 꿈을 여기다 담았지만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수원에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정조의 꿈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총행복과 농산 어촌 개벽 대행진 수원선언 조선 정조대왕이 꿈꿨던 전혀 새로운 도시 수원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농사법인 이양법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오늘의 서둔동과 평동, 정자동 일대에서는 군졸들이 분전을 통해 농사를 지었다. 농업도시 수원의 농민은 우리나라의 토양과 환경, 식생활에 맞는 토종 품종 또한 만들고 이어왔다. 이러한 수원 농업의 전통은 일제강점기 건업 고범장에 의해 수탈적 식민 지배의 일환으로 변모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전통 회복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모델로 답습하여 농촌진흥청이 자리하게 되었다. 수원의 농민은 행복하지 않았고 도시 노동자의 값싼 최저 생계비를 지탱하기 위한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았다. 도시화의 확대로 수원 농민은 땀 흘려 일군 토지를 등지고 하나 둘 떠나야 했고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정조대왕이 꿈꿨던 새로운 농업도시 수원은 이제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오늘 수원의 식량 자금력은 채 일주일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재앙이 되었다. 생존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라는 재앙은 우리의 생사 여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위기를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수원 시민들이 있다. 기후재앙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친환경 농업인과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생협조합원과 로컬푸드 소비자들, 먹거리 돌봄을 통해 주민 공동체를 만드는 공유냉장고의 자원봉사자들, 먹거리 작업을 위해 힘쓰는 도시 농업인들, 이렇듯 먼저 실천하는 수원 시민과 모두의 바람을 담아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을 위한 수원선언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사는 확대되어야 한다. 땅을 딛고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생명, 그 생명이 있어 땅은 더욱 건강해진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경운을 최소화하며 모든 단체 급식에는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가 확대되어야 한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기후재앙 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먹거리 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적 농지를 유지하고 더 이상 농지가 용도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지와 농민의 연결을 확대하고 도시농업 지원, 청년 농부 양성, 토종 종작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과 활동 인력을 양성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농민 기본소득 또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이런 활동이 시민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농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먹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며 기후위기를 막는 기림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재앙을 대비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농민과 농업을 지켜내며 농어촌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 지역이 함께 공유 경제를 구축하자.
소비자가 생산자로, 생산자가 소비자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공유 경제를 통해 소멸 위기 농촌을 회복해 도시 소비자가 거주하며 생산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농촌 주민이 행복해야 도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 2021년 11월 19일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수원 대행진 참가자 1종